안녕하세요 여러분, 나그시입니다. 오늘은 자기계발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책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은 카네기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와 자기계발 분야의 데일 카네기가 떠오르는데요. 오늘은 바로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1888년 미국에서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요.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을 품었고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었다가 다시 세일즈맨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사람을 가르치는 여러 직업을 거쳤다고 하는데 이때의 경험으로 대화법이나 대중연설을 가르치며 미국에서 아주 유명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인들을 대상으로 인간관계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없었고 사람들은 그의 실용적인 강의에 매우 열광했다고 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하고 역사상 자기계발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기계발과 인간관계라는 한 분야에서만 엄청난 노하우를 쌓았고 다양한 서적을 남기셨는데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의 책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저와 함께 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100만 달러보다 더 가치 있는 것. 헤럴드를 안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한때 그는 제 강좌의 매니저였는데요. 한 번은 둘이 캔자스시티에서 만나 그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미주리주 벨튼의 제 농장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는 동안 저는 그에게 어떻게 하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을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결코 잊지 못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원래 저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1934년 어느 봄날 길을 걷다 어떤 장면을 목격한 순간부터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불과 10초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전 10년 동안 배운 것보다 더 많은 지혜를 깨우쳤답니다. 저는 2년간 식료품점을 운영하면서 저축한 돈을 다 까먹고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빚을 갚아야 할 처지였죠. 토요일에 가게 문을 닫고 일거리라도 찾을 작정으로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인생의 패배자처럼 걷고 있었어요. 의욕이나 확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 저편에 다리가 없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롤러스케이트 바퀴를 단 작은 널빤지에 앉아 양손에 쥔 나뭇가지로 땅을 밀면서 이동했어요. 막 길을 건넌 다음 인도로 올라오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가 널빤지를 기울이는 순간 저는 그와 눈이 마주쳤죠. 그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활기차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죠? 순간 제가 얼마나 부자인지 깨달았습니다. 제게는 두 다리가 있고 걸을 수도 있었거든요. 자기 연민에 빠져있던 제 모습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다리가 없는 저 사람도 행복하고 쾌활하며 자신감에 차 있는데 두 다리 멀쩡한 제가 그러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었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은행에서 100달러만 빌릴 생각이었지만 이제 200달러를 요청할 용기도 생기더군요. 처음에는 일자리를 구해보겠다고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대출도 받았고 일자리도 구했죠. 저는 욕실 거울에 이렇게 붙여놓고 매일 아침 면도할 때마다 소리내어 읽습니다. 나는 신발이 없어 우울했다. 거리에서 발이 없는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동료들과 구명보트를 타고 구조될 가능성도 없이 태평양을 3주 동안이나 떠돌았던 에디에게 배운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이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마실 물이 있고 먹을 음식만 있으면 어떤 일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말아야겠다는 걸 배웠습니다. 타임지에 과달카날에서 다친 병사의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폭탄 파편을 목에 맞은 그는 7번이나 수혈을 받았죠. 그가 쪽지를 써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살 수 있을까요? 의사는 그렇다고 대답했죠. 그는 또 쪽지를 썼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긍정적인 답을 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쪽지를 썼죠. 그러면 도대체 제가 뭘 걱정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도 당장 걱정을 멈추고 한번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내가 뭘 걱정하고 있는 건지. 아마도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일 중에 90%가 좋은 일이고 10% 정도만 좋지 않은 일입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좋은 쪽 90%에 집중하고 나머지 10%는 무시하면 됩니다. 걱정하고 억울해하며 위궤양을 앓고 싶지 않다면 좋지 않은 쪽 10%에 집중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90%를 무시하면 되죠. 생각하고 감사하라. 이 말은 영국의 많은 청교도 교회에 새겨져 있는 문구입니다. 우리도 이 말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해야 하죠. 걸리버 여행기를 쓴 조나단은 지독한 염세주의자였습니다. 자신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비통하게 여긴 나머지 생일마다 상복을 입고 단식을 할 정도였죠. 하지만 이 영국 문학사상 최고의 염세주의자는 끝을 모르는 절망에 빠져 살면서도 유쾌함과 행복이 건강을 가져다 준다고 찬양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의사는 적절한 음식이라는 의사, 고요함이라는 의사,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의사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과 저는 이 즐거움이라는 의사를 하루 중 아무 때나 진료비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엄청난 부에 관심을 집중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는 알리바바의 보물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누가 100만 달러를 준다고 하면 두 눈을 팔겠습니까? 당신의 두 다리는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손이라면, 청력이라면, 아이라면, 당신의 가족이라면 이 모든 자산을 더해보세요. 그러면 유수의 부자들의 재산을 전부 준다고 해도 당신이 가진 것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죠.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늘 갖지 못한 것만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참으로 엄청난 비극이죠.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전쟁과 질병보다 더 큰 재앙이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뉴저지주에 사는 존 파머의 사례도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그는
괜찮은 사람에서 불평쟁이 노인네가 되었고 심지어 가정이 파탄날 뻔했죠. 그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군에서 나온 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죠. 처음에는 일이 잘 풀렸는데 머지않아 문제가 닥쳤습니다. 원재료와 부품을 구하기 어려웠거든요. 사업을 접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걱정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격도 변해서 불평쟁이 노인네가 되어버렸죠. 얼굴에는 심술과 짜증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줄도 몰랐습니다. 물론 이러다가는 행복한 가정마저 잃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루는 한 직원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에서 제대한 젊은이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죠. 존이 부끄러운 줄 아세요. 세상 걱정을 혼자 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회사 문을 잠시 닫는다고 해도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랍니까?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마워할 일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도 당신은 항상 궁시렁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입장이라면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저를 보세요. 팔이 하나밖에 없고 얼굴 반쪽은 총에 맞아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투정을 부리고 투덜거린다면 일은 물론이고 건강도, 집도, 친구도 모조리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서야 제가 얼마나 부자인지 깨달았거든요. 저는 지금과 다른 사람이 되겠다고, 이전의 나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 친구 루실 블레이크는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걱정하는 대신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진실을 깨닫기 전이었죠. 저는 오래전에 컬럼비아 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단편소설 작법을 배울 때 루시를 만났습니다. 당시 그녀는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직접 들어보죠. 저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애리조나 대학교에서는 오르간을 공부하고 시내에서 언어치료사로 일하고 제가 살던 목장에서는 음악 감상 교실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파티, 춤, 야간 승마에 미쳐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문제였어요. 의사는 1년간 절대 안정을 취하며 누워 있어야 한다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다시 건강해질 거라는 격려의 말도 하지 않았죠. 1년 동안 병원 침대 신세라니, 병자가 되고 죽을 수도 있다니. 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벌을 받는 걸까?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매사에 반항적이었죠. 하지만 결국 의사의 말대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때 이웃에 사는 예술가 루돌프 씨가 찾아와 제게 말했죠. 1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비극처럼 느껴지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도리어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스스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동안 살아온 날들보다 훨씬 더 정신적으로 성장할 기회라는 걸 잊지 말아요. 저는 차분한 태도로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고자 노력했습니다. 용기를 북돋는 책도 읽었죠.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에서 한 평론가의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지식 속에 있는 것들만 표현할 수 있다. 전에도 수없이 들었던 말이지만 그때만큼은 마음속 깊숙이 들어와
뿌리를 내렸습니다. 저는 즐거움, 행복, 건강처럼 삶의 의지를 불어넣는 생각만 하겠다고 다짐했죠. 아침에 잠에서 깨자마자 제가 감사해야 할 모든 것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사랑스러운 딸아이, 시력, 청력,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좋은 음악, 책을 읽는 시간, 맛있는 음식, 좋은 친구들. 제가 명랑해지니까 찾아오는 사람들도 점점 늘었습니다. 제 방에는 정해진 시간에 단 한 명씩만 병실에 들어올 수 있다는 안내문을 붙일 정도였죠. 그 후로 9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풍성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보냈던 1년이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애리조나에서 보냈던 날들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기억이었어요. 아직도 아침마다 제가 가진 행운을 세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습관도 저의 소중한 보물이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상황에 처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사는 방법을 익혔다는 사실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루실 블레이크는 자기도 모르게 200년 전 사무엘 존슨이 깨달았던 것과 같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무엘 존슨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자면 모든 사건의 좋은 측면들을 바라보는 습관은 1년에 1000파운드를 버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유명한 낙관주의자가 아니라 무려 20년간 불안과 가난, 굶주림에 시달린 후에 결국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가 되고 모든 시대에 걸쳐 가장 대화에 능한 사람으로 알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로건 피어설은 간단한 문장으로 커다란 지혜를 전했습니다. 인생의 목표로 삼을 만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원하는 것을 얻으세요. 둘째, 그것을 즐기세요. 현명한 사람만이 두 번째를 성취합니다. 설거지를 흥겨운 경험으로 만드는 법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책, 나는 보고 싶었다를 읽으세요. 50여 년 동안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여성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눈이 하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눈마저 심한 상처로 덮여 있다. 때문에 왼쪽 눈에 난 조그만 구멍을 통해 모든 것을 보아야 했다. 책을 얼굴 바로 앞까지 들이밀고 눈은 가능한 왼쪽으로 굴려 잔뜩 찌푸려야만 겨우 글자를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동정을 거부했고 보통 사람과 다른 취급을 받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그녀의 친구들과 사방치기를 하며 놀고 싶었지만 땅에 그려놓은 줄을 볼 수는 없었죠. 그래서 친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에 무릎을 꿇고 땅에 눈을 가까이 댄 다음 줄을 따라 기어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땅에 그려진 줄을 모두 외우자 금세 사방치기의 고수가 되었죠. 집에서는 주로 책을 읽었는데 글씨가 큰 책에 눈을 바짝 대고 읽다 보니 속눈썹이 책에 닿아 사각사각 소리를 낼 정도였습니다. 학위도 2개나 따게 되었죠. 미네소타 대학교에서는 문학을 공부했고 컬럼비아 대학교에서는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마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어거스타 대학의 언론학 및 문학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녀는 13년 동안 대학에서 가르쳤고 틈틈이 여성 클럽에서 강연을 했으며 책과 저자를 소개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속 한편에는 눈이 완전히 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저는 우스꽝스럽게 보일 만큼 쾌활한 태도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1943년 그녀의 나이 52세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유명한 메이오 클리닉에서 수술을 받게 된 거죠. 이제 전보다 40배나 더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 새롭고 신나는 길이 열렸죠. 이제는 설거지를 할 때마다 흥겨웠습니다. 설거지통에 하얗고 폭신해 보이는 거품을 가지고 놀기도 했죠. 손을 담가서 비누 거품을 잡는 거예요. 거품을 빛에 비추어 보면 작은 무지개가 형형색색 빛이 납니다. 부엌에 난 창으로 내다보면 참새들이 눈 사이로 잿빛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날아오르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비누 거품과 참새들을 바라보며 큰 기쁨을 얻은 그녀는 이렇게 속삭이며 책을 끝맺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설거지를 할 수 있고 거품 속에서 무지개를 보며 눈 속을 날아다니는 참새를 본다는 이유로 모든 것에 감사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동화 속 나라에서 평생을 살면서도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니 말입니다. 걱정을 멈추고 새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다음 원칙을 기억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